이원우 선생님은 자리 채워주러 왔어요. 자리 채워주러. 머리를 채워줘야지. 다리를 채워줘야지.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더불어민주당 제10차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사회를 맡게 된 박성민 청년대변인입니다. 오늘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님, 박주민 최고위원, 김경엽 사무부총장, 김종민 전 정개특위 간사,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병욱 정책위 상임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신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지금 6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당대표님 모두 말씀 이후에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김병욱 위원님의 혁신특별위원회 내용을 발표한 뒤 각 참석위원님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해찬 당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국회 혁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에다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불가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어제 보면서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당락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대표라지만 어떻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남북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한반도 평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정 몇 개를 위해 국민의 멸망인 한반도 평화를 막아선 일을 성과롭치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들이 바로 반창화 세력이며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국가적 망신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가 국민 앞에 어떻게 사과하고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출산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분간을 못하는 이런 분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 10번째 국가혁신특위 회의는 그동안 활동을 보고하고 특위에서 마련한 국회혁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민주당은 국회혁신을 위해 지난 5개월 전에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특위는 전문가 토론회와 초선 중진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국회 혁신특위안을 확정을 해왔습니다. 크게 보면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의사일정과 안건결정 시스템화,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페널티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등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어제도 사고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들이 이번 소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게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릎을 꿇으시면서
일 좀 하라 애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혁신 법안들을 통과시켜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기간이 따뜻하긴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20대 국회에서 분명히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회 혁신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축소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을 확정한 만큼 이제는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특위에서 법안 발의는 물론이고 국회 통과까지 챙기고 애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특위위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입법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발표 순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의사 일정과 안건을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하여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의사 일정과 안건 결정 시스템화 진행 과정 설명 발표를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 박주민입니다. 20대 국회 소선위원회에서 20대 국회가 고위법 그리고 사행의 연속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왔고 결국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심히 부끄러움도 느끼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일하는 국회로 변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1대 국회도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당 대표님 말씀하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국회혁신 특위의 국회혁신 방안을 결정했고 오늘 발표를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의사결정 일정과 안건을 결정하는 부분을 시스템화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의사 일정 그리고 안건을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관 혹은 상임위 간사 간의 합의로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의사 일정이나 안건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 이번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9대 국회 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수준입니다. 사실상 식물국회가 되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안과 안건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해서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더욱 커졌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7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임시회 개회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하고 협의를 하는 대신에 국회 운영위원회 표결을 거쳐서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임시회는 정기의 회기가 아닌 월에 1일 그리고 12월의 경우에는 11일에 무조건 집회하도록 해서 상시적인 국회 운영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리게 되는 회의 중에 1, 3, 5월의 임시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을 좀 진행해서 대정부 질문을 또 역시 정례화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하고 소위원회 운영도 의무화하려고 하는데요. 매월 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도가 바뀌면 그 개회하는 당일에 임시회 직후에 상임위 정례회의를 개최하도록 강제하고 이때 이후 한 달간 상임위 그리고 소위의 일정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결정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의결로 그 달에 의사일정과 개회일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최소 매달 4회 의무적으로 개회하려고 합니다. 상임위 안건 처리 관련돼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의안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바로 다음에 열리는 회의에 자동적으로 회부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부된 의안의 처리 순서는 상정된 순서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다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건을 표결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또는 간사들의 어떤 합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건 표결이 지체될 시에는 대적위원회 과반 요구로 안건을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속처리 안건 처리 기간도 단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계속 지적되어 있는데요.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330일이 걸리면서 사실상 신속처리 안건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를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상임위에서의 심사와 의견만 있으면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이 해당 상임위에서의 심사 및 선정 기간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을 경우에 45일만 거치면은 본회의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너무 폭넓게 행사하면서 사실상 본회의로 안건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왔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각 해당 상임위에서 국회 사무처의 체계작구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법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 기준이 폐지되면은 간혹 관련된 다른 상임위에서 이견 있는 법안이 본회의에 바로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상임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1의 연소로 제의를 요구하면 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제의가 무작정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10시간의 입법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서 실질적인 제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따라서 의사일정 처리가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안건의 경우에도 이 빠른 흐름에 맞춰서 제대로 심사가 안 되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기 절차를 좀 도입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의사일정이 빨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슬로우 트랙을 하나 만드는 것인데요. 상임위 제적 3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은 수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수기 절차를 한 60일 이내에서만 진행을 하고 수기 기간 내에는 20시간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서 심사숙고가 필요한 안건이 날림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는 절차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께서 불출석의 경우에 페널티를 어떻게 도입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 중에 기본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서 법안 예산 심의하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회의를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합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기초적인 임무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페널티 제도는 크게 세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비를 삭감하려고 합니다. 국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에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해서 전체 출석 일수의 10% 이상 불출석할 경우에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10% 초과 20% 이하의 불출석일 경우는 10%, 20% 초과 30% 이하는 20%, 그리고 30% 초과 40% 이하는 30%, 이런 방식으로 불출석 일수가 늘어나는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공무상의 출장이나 질병 등 사유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불출석하는 경우나 아니면 정당의 대표자나 국무위원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출석 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역시 10% 이상 불출석할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출석 정지, 20% 이상 시는 60일 이상, 그 다음에 30% 이상 시는 90일 이상의 출석 정지에서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비 삭감의 경우와 같이 사유는 예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행 시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의 경우 각 정당 소속 의원 수의 5분의 1이 참석하지 아니한 정당에는 불출석한 회의 일수당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 보조금의 100분의 5를 감액하겠습니다. 상임위의 경우 불출석한 회의 일수당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 보조금의 100분의 0.5를 감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되는 경상 보조금은 100분의 30을 최대로 넘지 않도록 해서 정당의 최소한의 기능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회의를 강제해야 되느냐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의 국회 현실을 바라보건대 이렇게 강제라도 하지 않으면 국회 자체가 일을 하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의 국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김병우 의원께서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의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신치기위원 국회의원 김병우입니다. 제 위원회에서 논의한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성실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 스스로 보다 책임있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두 번째,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세 번째, 그 밖에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아니하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국민소환제 남용 가능성에 대비해 유권자 5%의 요구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개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혁상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안건은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되 1회에 한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국민 배심원단을 신설하고 배심원단의 심사 결과 공고를 국회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 참여하는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정보 등의 제출 및 조사, 윤리규범 위반 여부 조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제출 등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법상 징계 종류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이외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 정지를 추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효성 있게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추가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활동기간 등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여 활동을 현실화하고 결산 심의를 45일 이내로 단축하여 내실화하고 청원제도를 강화한 국민청구 법률 제도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청구한 국민청구 법률이 30만 명 이상 국민의 온라인 지지 서명을 받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소관상임위에 송부하도록 하고 소관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 안으로 부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3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청구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상시국회 체제로 바뀔 경우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체포동의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당해 또는 직후의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상임위원회 심사와 표결에 있어 이해충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한하고 스스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사 및 표결을 회피할 수 있도록 회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선거 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 지출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는 국회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회로 변화하기 위한 국회 혁신 특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참석한 위원님들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원욱 의원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대표이자 운영위원회 간사입니다. 실제 이 안들을 들고 협상의 최전선에서 뛰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원욱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수차례 회의를 마치고 의원회의를 마치면서 안을 만들어냈는데요. 저희가 정말 제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두 번째를 해보는데 국회가 19대보다 20대가 훨씬 안 좋아졌습니다. 뭐 법안 처리율 등등을 봐도 모든 객관적 지표에서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 국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인 회의체라고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거기 이제 원내대표라든가 원내수석, 그 다음에 대변인 등등 가지고 주요 각 당의 원내 운영과 관련된 주요 당사자들이 다 있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5월달에 임명을 받고 나서 아직까지 국회 운영 개선 소위를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이죠. 그리고 이제 과방이 아까 원래대로 제가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과방이 거의 그냥 식물의 최고 식물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저희 논의의 초점들이 많이 모아졌었고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일단 제발 일 좀 하자.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방점이 맞춰져서 상임위, 본회의나 상임위의 일정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그리고 의결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특권 내려놓자, 특권 좀 내려놓자. 국민들의 가장 국회에 대한 질타하시는 경우 보면 내가 일도 안 하면서 특권만 갖고 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절차라든가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 정치자금의 투명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 많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나쁜 의원을 좀 퇴출할 수 있게 하자. 모든 어느 집단이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고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의원 퇴출되고 국민소환제나 윤리 제도를 좀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결국 이거는 또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 참여를, 국회에 대한 통제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해보자. 그래서 입법청구, 국민 입법청구법, 청구 법률안 제도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되는데요. 정말 이 19대, 20대 국회 때는 저희가 냈던 이러한 내용들이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서 국회법이 개정이 돼서 21대로 들어가는 21대 국회의원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회가 정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반대해서는 안 될 내용만 저희가 담았거든요. 야당하고 협상의 과정도 많이 고려를 했었고, 이 정도면은 이 정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수용을 안 한다 야당이, 그러면 아마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질타가 뜨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봐주시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원내에서 운영개선 소위에서 거의 100%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종민 위원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많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2년 반 됐는데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처벌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과 행정명령 집행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대한민국 가는 길에 대부분의 숙제들은 입법을 통해서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갈등을 조정해야 가능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민생을 개혁해 나가는 이런 수많은 숙제들을 입법 과정의 장애물 때문에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회 개혁이 단순히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생을 변화시키는 힘, 입법권이 대한민국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입법권이 지금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야당과 협상을 남겨놓고는 있지만 야당도 더 이상 이런 식의 대결 정치, 교착 정치, 여기서 선거의 승패를 만을 염두에 두는 그런 정치를 한 번, 두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좀 크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 때 이 문제가 우리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고, 안 된다면 21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책임지고 국회 개혁을 이뤄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큰 길을 좀 국회에서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주민 위원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담아서 이후의 법안들 관련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점은 박주민 위원장님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총론 공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고민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지금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얼마 안 남았지만 이번 국회에 통과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통과 안 되면 21대 국회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국회 때 핵심적인 부분들, 뭐 의사일정이나 안건 결정을 시스템화한다든지, 또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특별로 절차를 진행되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지금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국회 출석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총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좀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셨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안, 물론 이제 비공개였지만 기자분들 뭐 다 기사도 쓰셨던 것처럼 초기의 경우에는 단순히 뭐 불출석하면 그 횟수로 바로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의 신념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고려에 의해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룸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정도의 룸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단계별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네. 아마 뭐 자료를 보시고 나면 향후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자료를 지금 나눠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오늘 발표하셨던 해당 의원님께 전화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지만 이거 몇 시간 갈게요. 오늘 발표하신 거는 각각 뭐 법안으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지금 이 내용을 담으려면 몇 개 법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환 같은 경우에는 소환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국회법 개정이 되고 정치자금법 관련된 개정이 있고요. 그래서 한 4-5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이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조문화 작업을 할 겁니다. 일부 이미 지금 조문화 작업은 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조문화 작업은 다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느낌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일을 할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 저희가 갖고 있었던 답답함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쟁점이 된다는 이유로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쟁점이 안 돼서 관심을 못 갖는다는 이유로 중요하고 또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예를 들어 제천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봤더니 그 당시 이제 소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던 법이 이미 발의가 다 돼 있었는데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 폐단들은 좀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또 사회가 그리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빨리 여러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 그냥 굉장히 속도가 늦어서 그런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약간 강제성을 좀 띄어서 일을 좀 하게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담았습니다. 여러분 질문 없으시면 예. 여기 보면 국민입법 청구 법률안 온라인 한문만만 있는 거 같은데 이게 패스 달라해서 18세 이상이고 부분에서 일단 할 때 실명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비판들을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남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사이에서 그래서 설명을 몇 차례 드렸어야만 했었던 부분인데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만 명이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 입법 청구를 하면은 그 내용이 바로 위원회 안으로 발의되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받아서 발의할지 말지 여부, 그 다음에 발의한다면 어떤 내용을 할지를 전부 다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청원을 좀 더 강화하고 청원에 대한 응답 의무를 좀 더 무겁게 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법 청원에 있어서는요. 저는 이 오늘 발표한 내용이 한 20가지 정도 됐는데 이 다 동일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통과가는 부분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의사일정이나 안건을 좀 자동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일정 정도 불출석할 경우 페널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야당 의원님들하고 좀 사석에서 얘기를 나눠봤을 때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소환제 같은 경우도 이 뭐 정동영 대표님이나 다른 당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론을 채택하시기도 하고 주장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닐지 몰라도 국민적 요구가 높고 그동안 논의가 좀 되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회의 파행하는 거 관련해서 도입고 선거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네. 관련한 게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5분의 1 어떤 회의가 잡혀서 5분의 1 이하의 소속원이 출석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 국고적으로 삭감하는 페널티를 주되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치적 결단일 수도 있고 또 정당을 보호해야 된다는 헌법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한을 둔 겁니다. 30%까지만 적당하게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제도나 출석에 대한 페널티, 불출석에 대한 페널티를 고민할 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의 출석은 원칙적 의무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그것을 정치적 결단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불출석했을 때는 페널티를 감내하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출석이. 그래서 뭐 내가 정치적 고려와 판단을 했다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출석은 의무고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서 출석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불이익이 있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관련 유권자 5%의 소환사를 하시는데 유권자 5%가 정확히 어떤 걸 그 지역구의 유권자 숫자를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에 해당하는 분의 서명으로 헌재의 소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간이하게 판단을 받는 거예요. 헌재에서 무슨 공방을 벌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청구만 가지고 이제 헌재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하게 하고, 그래서 소환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받으면 이제 소환을 위한 서명전에 돌입할 수 있게 만드는. 비례의원은 지금 이제 사실 약간 그 부분이 고민이긴 해요. 그러니까 논쟁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비례의원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 고민이긴 한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6%의 규정된 국회의원 의원의 헌법 청렴입니다. 청렴은 예, 청렴입니다. 근데 이게 지역구 주민 5% 이상 일부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헌법에서는 그런 지역구가 아니라 국가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 사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국민소환제의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다라는 이제 방점을 찍어서 해당 지역구 유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도 소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들도 소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서 이번에 발표할 때는 그 소환의 사유와 프로세스만 정리를 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논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좀 자료를 보시고 준비하시는 걸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보도를 좀 많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요즘 이슈가 많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발표를 이번 주에 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이슈가 많지는 않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것들